반갑습니다. 근데 강의를 왜 듣죠? 배우려고요. 왜 배우려고 하죠? 알아야 되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제하고 논의할 주제는 왜 지방 분권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예, 촛불 집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구호가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입니다. 이건 사실 그 전에 등장했죠. 그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집회를 하면서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왜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전까지 이런 구호가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였죠. 우리 스스로 한강의 기적이라 그랬고 외국에서도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우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된 또 아프리카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이것도 다 대한민국이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쯤 전에 하노이 대학에 갔는데 거기에 헌법 교수가 우리나라의 6월 항쟁에 대해서 내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6월 항쟁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6월 항쟁의 결과로 민주화되지 않았느냐. 우리 베트남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이 기적은 거기서 끝나려 하고 있다. 그 다음 찾아온 게 뭐냐? 절망입니다. 그래서 기적에서 절망의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왜 그러냐? 이 국가가 작동을 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우리 국민들은 뭘 합니까? 세금을 내죠. 또 젊은이들은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보호를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태죠. 이 세월호 사태는 그 사건 자체보다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거는 경각심을 준 거는 이 3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진도 어민들은 이미 현장에 가서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도 출동을 했어요. 승객들이 탈출을 했더라면 구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딴짓을 하느라고 놓쳐버린 거죠. 무슨 짓을 했느냐? 해양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승객들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구조보다도 더 많이 신경 쓴 게 뭐냐? 중앙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민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배에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데 구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민이 다른 어민한테 무슨 연락을 합니다. 저 배에 수백 명이 탔다는데 사람이 나와야 구조할 거 아니냐. 그 해양경찰이 출동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선장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장은 청진해운의 직원이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권력을 부여받은 거죠.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에 가서 국가기관을 장악을 해야죠. 그래서 승객들을 빨리 탈출시켜라.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이미 어민들도 있고 해양경찰도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양경찰이 한 일이 뭡니까? 선장을 탈출시키는 것을 선장을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선장을 도망시키는데 협조를 한 거죠. 선장은 모든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선장에게 지시를 해야죠. 근데 이럴 경황이 없는 겁니다. 해양경찰은 뭐냐?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려야 돼요.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고, 그래서 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승객은, 착한 승객은 다 죽었고, 그 말 안 듣고 탈출한 사람은 구조가 됐고, 그렇죠. 완전히 국가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해양경찰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중앙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중앙집권 체제가 빚어낸 참사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결정권을 현장으로 넘겨라. 이런 칼럼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관련 장관급 인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교수님 칼럼 보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해양경찰을 해체를 하고 현장으로부터 더 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로 만들었죠. 거꾸로 처방을 내린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것보다 몇 년 전에 2009년이던가요? 미국의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불시착됐죠. 근데 거기서는 승객 150명과 승무원 5명 전원을 구조를 했습니다. 누가 구조를 했냐? 뉴욕의 방재청, 소방청 여기서 다 알아서 했던 겁니다. 거기서는 연방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연방정부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기다렸다면 아마 전원 구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보고하고 보호받는 거기에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국민 안전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닥친 게 뭡니까? 이 메르스 사태죠. 잘 극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온 국민을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린 거죠. 중앙정부는 뭘 어떻게 됐어요? 우왕좌왕했죠.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라도 이 메르스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국민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권한도 없는데 왜 나서느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지방정부에서 알리니까 그때야 중앙정부에서 우리도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거 요즘도 뭐 주택값 오르니까 난리죠.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게 효과가 있을까? 많은 정책들이 실패합니다. 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 문제. 뭐 이런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국가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를 또 지역의 문제를 지방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까 메르스 사태 때 권한도 없으면서 왜 나서느냐. 손발을 묶어놓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에 손발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과부하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고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서 작동하지 않고 그럼 우리 공동체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은 부패한 국가다. 이게 세계 174개국에서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는데, 깨끗한 순으로 이 순위를 매겨봤는데, 5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나 뭐 이런 발전 수준에 비해서 보면 훨씬 부패한 나라다. 왜 이런 부패가 싹이 트느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가 싹 튼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이란 뭡니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제일 많이 쓴 분이 있죠. 야당 총재일 때 강연할 때마다 이 말씀을 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누굽니까? 김영삼 총재였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분도 결국 말년에 부패 문제, 아들 문제 뭐 이런 게 연루가 됐죠.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번에 비선 실세 문제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비선 문제가 나오겠어요? 또 거기 누가 뇌물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왜 뇌물을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가 생긴다. 이거를 유식하게 정치적 지대라 그럽니다. 정치적 지대. 그 지대가 부패로 나타나는 거죠. 이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건 그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이미 한 200년 전에 영국의 정치인인 액턴경이 했던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부패한 국가. 그 원인도 따져보니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한 국가다.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행한 국가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계 행복지수를 유엔에서 조사를 해서 해마다 발표를 하죠. 우리나라는 2015년에 47위였는데 2016년에 58위, 그 다음에 2017년에 56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살률이 높다. 자살은 왜 합니까? 절망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다. 또 출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지난 10년 동안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퍼부은 돈이 104조입니다. 1년에 10조씩 퍼부어도 출생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떨어지고. 왜 불행하냐? 이 불행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고생이 돼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방법이 뭡니까?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죠. 외쳐도 잘 안 들어주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 연구로 유명한 스위스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원로 학자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행복 연구, 경제학 분야에서는 대단히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브루노 프라이르 교수입니다. 이분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많은 것을 결정할수록 그 국민은 행복하더라 하는 걸 여러 나라 사례들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행복도는 높아지더라 하는 것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OECD 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각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갈등이 심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터키입니다. 터키는 인종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종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 높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가 여러 종교 있지만 내하고 딴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적대시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넓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앞에 절이 있어도 뭐 속으로야 불편하겠지만 겉으로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잖아요. 종교가 분쟁의 불씨는 잘 안 됩니다. 또 인종 문제 없죠. 언어 문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건 경제 문제가 연결됩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비용이 얼마냐? 1년에 82조 내지 246조입니다. 이 갈등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만 우리가 낮출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21%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갈등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 갈등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정치의 기능은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뭡니까?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키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권력 집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에 이긴 세력은 모든 권력을 다 갖죠. 선거에 진 세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죠. 이른바 성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어요.
이기면 충신이요, 지면 역적이다. 같은, 그러니까 죽자 사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언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까?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당의 발목을 잡죠. 정부 구성하는 것부터 발목을 잡죠. 지금은 국무총리는 통과됐죠. 이제 장관들 지금 통과 뭐 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계속 지금 국회가 못 열리고 있죠. 인사청문회 안 열리고 있죠. 아예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정부는 안 그랬냐? 그 전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국무총리를 임명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낙마를 시켰잖아요. 이게 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여당은 야당이 다음 선거에 이기지 못하도록 짓밟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정치를 대결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원인은 성자 독식, 성자에게 모든 것을 독점시키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권력 집중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라냐? 왜 절망이 오느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인데 이게 나라냐 하는 이 부호를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냐? 왜?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헌법 경제학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이 뷰캐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경제의 실패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 헌법에 있더라. 헌법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경제가 실패한다. 정치의 실패, 또 헌법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정치가 실패하는 거다. 그러면 정치개혁은 결국 뭐로 귀결돼야 되냐?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실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분 익숙하죠? 누굽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죠. 기사가 언제 기사냐? 5월 10일입니다. 언제입니까? 선거 결과 나온 때죠.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입니다. 선거 다음 날 만평입니다. 이거 보니까 내가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선거 때 뭐 했어요? 각 후보들이 내가 대한민국을 잘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면 내가 훌륭한 운전수다. 내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해서 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요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차가 이게 운전이 되겠어요? 핸들은 잡고 있는데 핸들이 차체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는 불타가지고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불타고 있습니다. 고장난 차를 운전만 잘한다고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에 만나는 대선 후보자들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장난 차를 끌고 갈 겁니까? 지금 운전수가 할 일은 뭡니까? 차를 고치는 일이죠. 차를 고치는 일. 그래서 그 차를 고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가의 근본 틀인 헌법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헌법은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저는 헌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자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까? 그냥 한번 받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야, 업그레이드가 생명이죠.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계속 운전하고 도로가 새로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 갖다 놓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언제 지금 바뀌었습니까? 업데이트 됐습니까? 87년이죠.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엇거리도 안 생긴 겁니다. 맞겠어요? 또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대단히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정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헌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희망도 찾아봐야죠. 희망.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작은 변화들을 보면 상당히 야 대한민국 많이 달라졌다. 엊그저께 왜 북한 탈북민들 이거 방송하는 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였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한 탈북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더운 물이 나오고 이걸 보니까 야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휴지가 있더라 이거야. 이거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렇게 느끼는. 그 정도로. 근데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에 우리의 화장실은 아마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되고 난 뒤에 아마 가장 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화장실일 겁니다. 근데 이 화장실 개선을 중앙정부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 했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의 해 이런 걸 맞이해가지고 그 외국 관광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화장실 만들자. 이래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컨셉은 뭐냐? 물 청소 딱 하고 그 다음에 횟가루 뿌리고 아주 이 발상의 전환이다 이러면 그 화장실에다가 화병 갖다 놓고 장미꽃 한 송이 꼽아 놓고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완전히 다른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발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원시에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이 화장실, 그러니까 수원시장 심재덕 시장이었는데 이분이 그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청소부터 하자. 좀 우선 깨끗이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각 곳을 불러보는데 수원역 화장실에 탁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이 출입할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이왕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용변 보는 곳이 아니라 영어로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휴식하는 곳. 점잖은 표현이죠. 우리 고유의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은 뭐라 그럽니까? 예, 좀 아주 좀 멋지게 부르는 게 해우소죠.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을 푸는 것. 예, 그것도 참 멋있는 말입니다. 어쨌건 아주 용병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원 아주대학 앞에 반딧불이 화장실을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탁 지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화장실이 맞냐? 잘못 들어온 것 아닌가? 그럴 정도로 달라진 거죠. 근데 언론들은 칭찬을 했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예산 낭비, 호합한 화장실, 아파트 공사비보다도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예산이 줄줄 샌다. 이렇게 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심재덕 씨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웬 돈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물었더니, 교수님, 그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공사할 때는 도로도 뚫려 있죠. 그 다음에 전기도 들어오죠. 가스도 들어오죠. 그냥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중 화장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반 시설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내가 자세히 설명하냐면, 야,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다. 그 견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일에 하나 성공하면 그 다음 다른 일도 성공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뭘 해야 뭐 성공하지 지방이 나서가 되나 이런. 이건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방이 나서니까 되더라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또 나아가서 다른 나라까지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지방이 바뀌어서 국가 전체를 바꾸고 또 세계를 바꾼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정보공개 조례. 과거에는 이 정보를 정부에서 꼭 잡고 국민이 정보 내놔라 해도 정보 안 내놨어요. 근데 청주시가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니까 이것도 1년 만에 전국 180개 지방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급속하게 뭐 퍼지는 거 있죠. 뭐 음식점 뭐 잘 되더라 하면 확 퍼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든지 잘 퍼지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내비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다. 뭡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잘 된다 해도 별로 안 합니다. 학습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높기 때문에 확 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또, 그 도심 하천, 이 골칫거리였죠. 막 하천이 썩어가지고 냄새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위에 덮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밑에서는 막 가스 새고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이 도심에 어떤 골칫덩어리, 인데 지방자치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개된 것도 뜯어가지고 자연하치로 정비시키니까 시민들의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가장 저렴하게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해결 못하는 걸 지방자치가 되니까 된 거죠. 그래서 지방이 나서가지고 바꿔낸 이런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래로부터 국가를 바꾸어가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아마 우리 장국 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서구에서도 자랑할 거 있죠. 제가 잠깐 좀 들어볼게요. 우리 기초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뭐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 인하 효과도 가져오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아파트가 오면서 단절됐던 좀 공동체, 이 공동체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묶어가지고 지방의 신화 창조라고 제가 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 간사를 할 때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몇 가지 사례를 묶어서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축적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사례들이 지방의 손발을 묶어놔도 나타나는 사례들입니다. 이제 지방의 손발을 풀어주면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가 아래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이런 목록이 늘어난, 지금 뭐 엄청난, 제가 이 점 찍어놨는데 엄청난 이런 변화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통상 중앙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정부가 뭘 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 2,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물어봤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어디를 믿냐?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겁니다.
중앙부처를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앙정부를 믿는다 하는 비율은 24.6%입니다. 그러면 75%는 안 믿는다는 거죠. 중앙정부 못 믿는다. 자, 국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국회를 믿냐? 이랬더니 12.6%만 믿는다. 87%는 안 믿는다. 지방정부를 믿냐? 물어봤더니 41.6%가 약간이라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즉 중앙정부에 대한 것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17%나 높다 하는. 자, 그러면 일을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는 미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주정부에 대한 신뢰,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제일 낮습니다. 왜 그러냐? 주민들이 생각해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연방정부는 돈은 많이 쓰는데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까 4대강 얘기도 나왔지만 이 토목공사 엄청나게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돈 쓰는 거냐? 왜, 그래서 아까 헌법 얘기를 이제 나라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환경이 많이 바뀐 겁니다. 이 87년 헌법 만들 때는요, 국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국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등장한 게 뭡니까? 세계화잖아요. 국경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도시끼리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량 생산, 산업사회였죠. 근데 오늘날은 지식정보사회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사회. 우리가 무슨 정책을 펴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지 못하는 사회, 위험사회. 그때 당시 국민소득 3,300불입니다. 지금은 3만 불에 육박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달라졌는데 내비게이션은 세상이 달라기 이전에 30년 전에 맞춰 놓은 것이다.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운용을 잘하면 되지. 뭐 헌법까지 바꾸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냈던 제퍼슨은 뭐라 그러냐. 매 19년마다 법률이나 헌법은 폐지해야 된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19년은 뭐냐면 그때 당시의 한 세대, 요즘은 한 세대가 30년이다 그러지만 그때는 한 세대가 19년 내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매 세대는 그 세대의 헌법과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나라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이 독일이나 스위스.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죠. 정치가 제일 안정되어 있고 국민소득이 제일 높고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나라. 또 국민이 정부를 믿는 나라. 근데 이런 나라에 보니까 독일이 이게 1949년입니다. 1949년 이후에 60여 차례 헌법을 개정합니다. 거의 매년 헌법을 개정하는 나라. 그 다음에 스위스는 1848년 이후에 150여 차례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런 나라에는 또 주헌법이 따로 있죠. 스위스는 26개 헌법, 주헌법과 1개 연방헌법, 27개 헌법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수차례씩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대통령 보면
경제 발전이 시급하지 헌법 개정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서 헌법 개정을 거부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헌법 개정을 자주 하는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더 발전되더라. 자, 그 다음에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그러니까 왜 지방분권 하는 쪽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국가가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가가 작동 안 하잖아요. 작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상, 금융 이런 큰 전체 국가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들, 그래서 대전 문제, 서구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지방이 해결해야 됩니다. 대전이 해결해야 되고 서구가 해결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결정권을 줘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집 앞에 나오면 건널목 설치하는 거 있죠? 그 우리 서구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호등. 그것도 설치 못하죠. 그러니까 건널목이 엉뚱한 데 나 있고 또 위험한 곳에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쓸데없이 신호등이 설치된 데가 많아요. 근데 이게요.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인데 지방이 손발을 관여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희한하게 만들어요. 그럼 돈은 누가 됩니까? 돈은 또 지방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서 경찰청에 위임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경찰청은 국가기관이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되기는 싫고 그래서 자치사무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결정권은 갖고 싶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행사. 그러니까 이 건널목 하나조차도 이 지방에서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에 손발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지방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그런 작은 문제들, 우리 생활 문제는 지방정부로 넘겨서 부담을 덜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게 지금 경제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2009년에 유럽 공동체의 지역위원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쪽이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많은 나라. 이쪽으로 갈수록 지방에서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이쪽은 소득입니다. 소득. 자, 잘 사는 나라들 한번 봅시다. 미국,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독일,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죠. 많이 된 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더라. 여 밑에 이게 뭐 리투아니아, 이게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여기는 지방분권이 안 됐는데 소득은 어떻습니까? 소득도 낮더라.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소득이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분권을 많이 하는 이 군에 속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왜 그러냐? 이론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른 지방과 경쟁한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경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 그럼 경쟁은 뭐를 두고 경쟁합니까? 주민이 다 빠져나가면 지방이 망하는 거죠. 그죠? 이 서구가 지금 대전에서 아까 구청장님 3분의 1이 대전의 3분의 1이라면서요.
이거 살기 좋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야죠. 그래야 일자리를 만들죠. 그래서 일자리와 주민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많이 걷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빠져나갑니다.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빠져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은 세금을 걷어서 좋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야 찾아오는 겁니다. 기업도 찾아오고 주민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조선일보에다가 이 칼럼을 쓰는데 그 스위스에 추크라는 조그마한 칸톤이 있습니다. 인구 12만입니다. 그 국가입니다. 그 헌법도 있어요. 법률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세금도 자체적으로 세법을 따로 만듭니다. 이 축구가 원래는 못 살던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일자리가 지금 최대의 국정과제잖아요. 근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가 못 사는 나라고 일자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인구 12만의 일자리가 10만 8천 개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의 평균 소득이 1인당 얼마냐? 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17만 불입니다. 17만 불. 스위스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도가 축구시입니다. 인구가 한 2만 9천 됩니다. 그래서 주도에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을 만나서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물었습니다. 거기에 기업이 3만 1천 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3만 1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이 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방의 법인세가 그거는 법인세가 연방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습니다. 각각 매깁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연방세는 8.5%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세는 또 지방세, 지방자치세는 지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대 기업에 대해서는 0.1%입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6% 내지 8% 매깁니다. 어디로 갈까요? 세금이 싼 곳으로 갑니다. 근데 세금만 싸다고 갈까요? 기업하기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마음대로 외국인들이 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 학교를 5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안 되죠. 삶의 질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 정책을 굉장히 엄격하게 실시합니다. 또 레저 산업을 육성을 이런 식으로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도시 간의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그건 뭡니까? 혁신이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잘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통일을 하게 될 때 통일 질서로 이 연방제는 원래 통일을 위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연방국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사진 찍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스카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70년대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이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대통령 출마한 사람은 이분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걸어놓고 그랬죠. 예. 이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보고서를 하나 씁니다. 뭐냐? 제목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이건 한글판이고 밑에는 영어판입니다. 영어판 제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댁에 가셔서 이 단어를 넣으면 뜹니다. 파일이 뜹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보고서니까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2001년 6월 7일 날 토플러가 직접 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점심을 하면서 바칩니다. 대한민국이 그때 이때는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IMF 뒤끝이죠. IMF 나가지고 그때 뭐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다 그랬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아마 용역을 맡겼던 것 같아요. 용역비 엄청나게 줬을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석학이 그냥 해줬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국민적인 자산이다.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보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꿀뚝 산업에서 이제 빼고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IT, BT 이때 나온 거예요. 고부가 산업을 양성해라. 그 다음에 노조도 근본적으로 바꿔라. 교육도 근본적으로 바꿔라. 정치체제도 완전히 뜯어고쳐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제일 빨리 반응한 데가 어디냐?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빨리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미 IT 산업, BT 산업 뭐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뀝니다. 예. 노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정치 바뀌었어요? 예. 이 보고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 있다. 이게. 피동적으로 당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냐?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 종속국가냐? 아니면 다른 나라를 이끌고 가는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언제입니까? 16년 전입니다. 그동안에 기업을 빼놓고는 아무도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정치인들은 사진 찍고는 싶었는데 이 사람 한 말은 한마디도 안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라는 거냐? 특히 이분은 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요청을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은 한국의 개발경제 시대에는 잘 작동했다. 이게 한강의 기적의 비밀입니다. 중앙집권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 이게.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이런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점점 이런 시스템은 퇴색해 가고 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방분권 하라는 뜻입니다. 지방분권 해라.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플러는 다른 책, 이 책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명제 중의 명제인데 제3물결의 정치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여전히 있어요. 70년대에 나온 번역된 책입니다. 헌책방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읽던 게 찾기가 어려워서 내가 다시 주문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오늘날 결정적인 투쟁은 기득권 세력, 즉 산업사회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중앙집권주의자와 그것을 뛰어넘어 전진하려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분권주의자 간의 싸움이다. 이것은 내일을 위한 거대한 투쟁이다.
초투쟁, 거대한 투쟁이다. 이거는 전선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 미래의 정치 질서를 건설하려는 세력과 기존 질서에서 이득을 누리는 세력 간의 목숨을 건 싸움이다 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분은 우리는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분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주정부로 대폭 이양해라. 그래야 미국이 세계의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남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의 비밀은 이겁니다.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뒤따라가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죠. 뭡니까? 정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뺏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왜 앞장서 가느냐?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냥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몰고 갔던 그것이 후발주자일 때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 하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모델로 따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 거기까지. 이게 우리가 남을 따라가는 거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선다는 것은 뭡니까? 뺏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답이 쉽게 나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 보니까 실패하더라.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면 성공한 것을 확산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험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4대강 같은 게 위험한 게 돈을 왕땅 올인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전체가 휘청거린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안 겪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 왕창 삽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분산 투자죠. 그래서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지 마라. 이 스캅들은 말도 쉽게 해요. 그래서 결정권을 여러 지방에 나누어 가지고 지방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가 되는 거고 성공한 데가 나왔어. 왜 성공했지?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것이 선발주자의 발전 모델이다. 그래서 토플러가 얘기한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선발주자의 반열에 서기 때문에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데 아까 말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의 기득권 세력. 누굽니까? 중앙정치인, 중앙관료, 또 누굽니까? 광고로 수입을 거기에 의존하는 중앙언론. 이런 거대한 반분권 연대가 형성돼 가지고 지방분권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 자, 현행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아까 지방의 발목을 묶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지방 정책을 펴라. 이거는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해라. 이건 뭡니까?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마라.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마라.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완전히 정신 능력이 모자라는 무능력자 취급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대전시나 서구가 가지는 대전시가 지금 100만이 넘잖아요. 서구도 지금 40만이 넘는데 이런 거대한 몸집을 가진 지방정부가 저기 스위스에 인구 450명, 1000명이 갖는 결정권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에게 유치원 학생의 옷을 입혀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작동할 수가 없고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서 작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공자가 요즘 나타나면 뭐라고 할 것인가? 이 공자가 평소에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논어에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장문중이는 전리자다. 전리자는 뭡니까? 벼슬도둑입니다. 벼슬도둑. 도둑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장문중이 누구냐? 이거예요. 공자의 고향인 조국인 노나라의 재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 재상인 장문중이는 유능한 사람이 오면 벼슬을 안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을 안 합니다. 이런 나라가 잘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필요한 법률, 정책을 만들지를 못해요. 만들어 나가는 게 지방에 오면 안 맞아요. 그런데 지방에 하려면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공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절의자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냐? 오뚜기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위치를 바꿔놨는데 맨 끝에 또 봅시다. 오뚜기는 발로 차도 서고 던져도 넘어졌다가 서죠.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데 있다. 그러면 국가도 오뚜기처럼 강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게의 중심을 아래에 둬야 된다. 그 무게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로 보면 권력입니다. 권력이란 뭡니까? 결정권이죠. 결정권을 아래에 둬야 된다. 아래라는 게 어디입니까? 지방과 국민입니다. 지방과 국민.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여론주도층 또 중앙집권주의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잘 대변하고 있길래 제가 원래 강의 안에다가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문정부에서 지방분권 대폭 강화하겠다. 그래서 단체장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대된다. 잘한다.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걱정이 태사이다. 포퓰리즘, 빚더미, 난개발. 진실일까요? 아니요. 지방분권을 한다는 것은 권력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전 국민이 결정하던 거를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결정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시장 군수나 지방의회는 누구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주민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민투표법을 만들어놨죠.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놨죠. 이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 간사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행사를 못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놓고 또 재정과 같은 중요한 거는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면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방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결정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도배를 무슨 색깔로 할 건지, 요리를 무슨 메뉴로 설정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종친에서 결정하면 그거 잘 맞겠어요? 그게 중앙집권입니다. 그거를 가정에서 부부가 애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면 그게 지방분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종친에서 그런 지침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내려보내면 견딜 수 있겠어요? 답답해서 못 살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실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안 맞다. 이게 주민들이 이제 우리한테 결정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권. 이제는 지방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과세권. 이것도 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무슨 세금을 거둘 것인지, 세율을 얼마나 할 건지 지방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겠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시하자. 이런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누구십니까? 예, 이 누구십니까? 예, 이 대선 기간 동안에 5명의 후보자와 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 대표로 있는 지방 공동 대표죠. 대표로 있는 지방 분권 개헌 국민회의 여기 1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구수 구청장 협의회도 들어있고 뭐 많은 단체들이 지역 언론인 협회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 제가 또 상임 대표로 있는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을 했는데 제가 글자를 키우느라고 요 밑에 서명이 좀 있는데 잘란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자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등등 이런 것을 하겠다. 한 것을 그 다음에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언권도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서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약속했으니까 이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느 분입니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 쾅 찍어놨죠. 이분도 다 약속한 겁니다. 다른 분 5분도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만으로 될 거냐? 안 됩니다. 안 되도록 핑계 잡는 것은 수백 가지 찾아올 수 있어요. 뭐 협의해 보니까 안 되더라. 뭐 저쪽 정당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개헌 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개헌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권자다. 그래서 이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중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정치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거 되겠냐 이렇게 합니다. 이 시인 조동환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뭡니까?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끌어내리자. 오뚜기 같은 나라를 만들자.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바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 이웃이 바뀌고 우리 동네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렇다는데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려는 게요.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국민들이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법률을 국민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비토권이죠. 그게 뭡니까? 국민투표권입니다. 법률안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률안을 국회가 만들면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저 정치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뽑아놨지만은 좋아서 뽑은 게 아닌 경우가 많죠. 덜 나쁜 사람 뽑은 게 많죠. 근데 나쁜 사람 뽑았잖아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시키겠다는 게 국민 소환이죠. 그거 다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이걸 강조를,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개헌특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가 지금 신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자동차를 안심하고 타려면 뭐가 줘야 됩니까? 브레이크가 줘야죠. 마찬가지로 국회에도 이런 국민에 의한 브레이크를 설치해야 국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